정치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판세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 투표 혹시 하셨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 사전 일찍 투표했습니다. 하셨군요. 예. 네, 오늘 6시부터 이제 오후 6시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6시부터 10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흘 동안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율을 이제 여야 모두 상당히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건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조금 전에 그 숫자를 보니까 이미 이전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이제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걸 네. 이제 갱신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높은 그런 이제 투표율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여야 모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촌 이대 앞에서 투표를 했고요. 사전 투표했고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사전 투표에 이제 나섰는데 이렇게 이제 그 투표를 한 장소가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르겠죠? 그렇죠. 뭐 1시에 보니까 8%나 했더라고요. 그게 뭐 저도 그렇습니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번에 투표소에 가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예. 그 옛날에 비해서 그 옛날에는 사전 투표에 대한 또 불안감 같은 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여당에서도 사전 투표를 독려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정치인들의 그 뭐 말 행동에게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죠. 예. 뭐 정치인들이 하품 오는 것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 뭐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어떻든 충청권에 대한 네. 그런 공약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고 뭐 R&D에서 삭감한 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어떤 또 그 뭐 부분을 상기시키고 네, 그다음에 뭐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래도 좀 서울이 좀 불안하겠죠. 예. 이제 그러니까 뭐 유세도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해서 한다는 말도 있고, 특별히 뭐 신촌 지역이 역시 학생들이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을 겨냥을 한 예. 이제 그런 그 의도가 있지 않는가 뭐. 이대생 또 성소cap 관련한 또 막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보고 옷도 아주 팬시하게 입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예. 뭐 젊은이들을 향한 그런 몸짓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예. 지금 여야가 이렇게 자체 판단에 따르면 뭐 박빙 지역을 한 50여 곳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여 곳의 승패에 따라서 사실 여야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가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중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수가 역시 투표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뭐 상당히 이제 높아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뭐 투표율이 높으면 그 동안에 이제 진보 성향의 당이 좀 우세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엔 또 뭐 그렇지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고 총선은 또 개별 지역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투표를 하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되게 관측들이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사상 최대로 높을 거다 그렇게 예. 보더라고요. 근데 이 총선이라는 게 사실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지금 이 분노 대결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정권 심판, 예. 아니면 뭐 저기 저 범죄자 집단 무슨 심판 이래 가지고 예. 이제 양측에서 좀 분노 투표를 지금 하는 그 분노 투표를 하면은 사실은 찬성해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반대해서 투표하는 게 훨씬 더 선거에서는 그 강력한 것 같아요. 예. 표장에 나가게 하는 그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투표율이 높으면은 여당이 불리하다 그랬는데 현재로는 투표율이라는 건 뭐 30, 40, 50, 뭐 40, 50 민주당 성향의 투표 유권자들은 뭐 옛날이나 다를 바 없이 또 60, 70대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옛날과 다를 바 없이 그런 그 특별한 성향의 투표 경향을 나타내는데 네. 사실 2030이 문제거든요. 아, 예. 근데 2030이 이제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 근데 2030이 이제 어떻든 투표장으로 가면은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높아지게 되고 자연히 또 뭐 여야의 판세도 저는 달라질 거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2030은 참 특별한 계층인 것 같은데 그 다른 계층에 비해서 이념적인 성향이 훨씬 약한 예.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사실은 2030이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으로 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측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남은 것은 2030의 이제 네. 투표율 그리고 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특히 박빙승부가 치러지는 50여 곳에서 그렇습니다. 네.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겠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 야당은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요. 여당은 이재명 조국 심판론,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조 이제, 심판. 예, 이제 심판론으로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녹색정의당 지난번에 6석을 얻었었는데 이번에 광화문에서 5번 큰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하기도 했고요. 네. 그밖에 이제 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은 뭐 돌풍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투표가 이제 다 마감이 되고 개표가 됐을 때 22대 국회 구성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본래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당이든지 과반수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네. 그리고 3당이 적절한 그런 그 지분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상당히 건전한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많은 정치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양당이 충돌을 하면은 참 전국이 걷잡을 수 없고요. 또 어떤 당이 뭐 170석, 180, 지금 뭐 200석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렇게 되면 그건 불행이죠. 예. 그건 뭐 의회 정치가 정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 3당이 약진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예. 뭐 절을 5번 한다고 해가지고 저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원천 양당이 상당히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제 조국 신당인데 예. 조국 혁신당. 예. 조국 혁신당. 네. 근데 어떻든지 간에 이게 그냥 돌풍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좀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좀 진정이 될 거로 봅니다. 그동안 그 후보자들 뭐 1번이든지 6번이든지 그 조국 혁신당의 그 비례 후보자들을 보면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늘 후보로 공천한 것 같아요. 예. 예? 맨날 뭐 반미를 외치던 사람이 식구들은 자기 빼고 다 미국 국적을 가졌다든지 무슨 뭐 남편의 일이기는 하지만 또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분의 그 배우자가 1번 공천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어떻든 국민들이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었지만은 이제 점차 갈수록 그런 그 냉정을 국민들이 찾을 것 같고 상당한 부분 저는 조국 혁신당의 그 진전이 그 옛날만큼 네. 과거만큼 그렇게 돌풍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상당히 미미할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네. 조국 혁신당이 이제 그 기세가 조금 이제 꺾일 것이다 이렇게 뭐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전망을 당연한 거 해주셨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예, 여야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건 굉장히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뭐 여론조사라는 것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게 여론조사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그저 뭐 21대 결국 뭐 투표하기에 달린 거죠. 예, 21대 뭐 구성의 비율 그거보다 여당이 조금 약진하는 아마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투표율도 그렇고 선거 막판에 이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의정 갈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제 전공희 대표하고 한 2시간 20분 정도 어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만남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뚜렷한 접점은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한 템포씩 늘 느려요. 이종혁 그 대사 사건이라든지 그 황장무 시민사회 수석 문제든지 꼭 한 템포 느려요. 표 다 까먹고서 그다음에 다시 그러는데 이 문제도 좀 늦었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대통령과 뭐 전공의 대표가 만났다는 그런 상당한 의미는 있기는 있지만은 네. 그러나 최고 국정의 책임자인 분이 어떤 한 그 정책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과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는 거, 저는 그거는 글쎄 소통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꽉 막혔던 그런 거를 뚫는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뭐 이 방법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저게 무슨 뭐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거 물론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직접 나서서 뭐 담판하듯이 대통령과의 얘기가 결렬이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의정 갈등 문제는 저는 처음부터 주장하기를 정부와 의료단체가 맞부딪히지 말고 시민 사회를 끌어들여서 예. 중재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과거에 보면 그렇게 뭐 위원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 한약과 양약의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해결을 했고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이 의견을 모아나가고 수렴을 해서 정부와 이익단체인 의료단체가 맞부딪히는 거 직접 이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부분을 조금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과거 정부로부터 좀 배우면 좋을 뻔했는데 예. 과거 정부들이 다 그랬거든요. 예. 민감한 문제는 그런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과 양쪽 당사자들이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예. 그래야지 이게 정부가 맞부딪히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통이라는 차원에서는 뭐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과연 이해 당사자를 만나서 저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총리는 뭐며 장관은 뭐며 실무자들은 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동안에 이제 불통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네. 이제 보여준 데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뭐 것 같은데. 소통이라는 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뭐 정부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예. 네. 시기와 형식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네. 이 문제는 그러면 그래 어떻든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예, 선거가 이제 뭐 5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좀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별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지난번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할 때 그때가 실말이었다고 생각을 되는데 예, 그때 어떻든 원칙을 강조를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좀 대화라는 차원에서 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좀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 단번에 해결될 수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자, 이 문제가 이제 뭐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오. 오늘 뭐 당장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선거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저 악재가 있죠. 양문석 후보의 이제 편법 대출 의혹 그리고 이제 김준혁 후보의 이제 막말 이대생 뭐 정상납 뭐 이런 등등의 막말들이 이제 그 상당히 후폭풍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들의 이제 사퇴는 이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물리적으로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뭐 박빙의 어떤 승부를 치르는 지역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 두 사람의 문제는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간에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을 공천을 했던 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사실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후보를 공천하고 그래도 뭐 대세 지장이 없으니까 밀고 나간다. 저 태도는 참 오만한 태도고 예, 그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치든지 안 미치든지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정략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예, 저런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저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투표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후보를 사퇴시킨다든지 뭐 본인들이 후보를 사퇴한다든지 그래야지 저러고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저 얘기는 예. 투표에 임하겠다는 건 국민들을 참 이렇게 저 업소히 여기는 그런 오만한 저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또 뭐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뭐 저 사람들 뭐 낙선이 되더라도 뭐 대세에 그렇게 지장이 없고 예. 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다른 선거구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뭐 대세에 지장이 없다 이런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저러는 것 같아요. 예. 저러다 큰 코 다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무슨 뭐 자기네 그 총선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은 예. 뭐 주변에 있는 지역구 그리고 요즘은 뭐 국민들이 뭐 얼마나 이게 그 정보가 빨라졌습니까? 예. 무슨 이 정치 의식이 이제는 평준화됐어요. 예. 뭐 어디 뭐 지방이나 서울이나 다 도시나 다 평준화됐어요. 그래서 나는 저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고 저거 민주당이 이번에 혹시 선거에 패배를 한다든지 낭패를 보면 이런 그 전략적인 이 두 사람의 두 후보에 대한 그 대처를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그러면 뭐 어떤 조치가 좀 아우 일단 뭐 나와야 당에서 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예. 후보를 사퇴시켜야죠. 어떻게 저런 후보를 내놓고 투표해달라고 그럽니까 국민들에게? 저건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저런 후보를 내놓습니까? 저거는 뭐 예를 들면 상품으로 말하면은 뭐 상품으로 비교할 수는 아니지만 예. 불량 상품 내놓고서 소비자들 보고 괜찮으니까 사라 뭐 이런 꼴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건 참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 부분도 아마 이제 그 막판 선거 막판에 네. 나온 이제 그 악재라면 악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표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국민의힘으로서는 살펴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밀고 나가 주기를 바랄지 모르죠. 선거에 도움이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